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요즘 진짜 이분의 모든 행적을 다 따라하고 싶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워낙 혼란스러운데 이 전문가 의견들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견들을 바꾸시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세상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고 뭔가 좀 단단한 얘기를 해주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전문가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져보게 되면은. 근데 최근에 그런 전문가분 중에서 유독 빛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보신 김재근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폭락 이런 얘기가 일단 들어가야지 클릭이 유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네. 뭐 랜드마크 아파트도 7억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야지 그렇죠. 클릭이 가는데 맞아요. 저희는 늘 정석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양질의 뭔가 봐야 됩니다. 가치를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줄 텐데 오늘도 꿋꿋하게 한번 그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서론부터 조금 밑밥을 깔고 시작하자면 예. 이 영상 네. 욕이 어마어마하게 달릴 것 같다. 네. 현재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대들이 많이 조정받고 있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이제 대세 하락장 아니냐, 이제 뭐 다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주요 논리 구조가 무엇이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매물이 쌓인다. 예. 그리고 역전세가 나기 시작했다. 네.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네. 또 지방에 규제적으로 해제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하. 여러 개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금리예요. 금리. 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명 뭐 영끌족들 다 죽는다, 대출 받아서 투자하기 어려워졌다. 근데 이 금리라는 부분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빠숑님이랑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는 엄연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오늘 조금 길게 풀어볼 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부동산 가격 조정 금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준비를 해보았어요. 네. 제목만 보고서도 벌써 막 이제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현황을 한번 놓고 보면 기준금리가 장난 아니게 올랐죠. 우리 제로금리 시대에서 쫙 올라가지고 현재 2.5%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예측하기 다르지만 한국은행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3%에서 4%까지는 갈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5%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출금리는 막 8%를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중반에서 한 5% 초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주담대 기준이지 신용대출은 6%대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더 올라가면 야, 이거 8%대 대출금리 보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러면 지금 버티는 사람들은 나중 가면 더 지옥이 열릴 거다라고 말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국내 요인도 요인이지만 미국이 지금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2022년도 9월자 기사잖아요. 더 무서운 거는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미국 역시도 더 오를 거다. 네. 이게 가장 큰 우려점인 거죠. 현재 분위기 어떠냐? 답이 안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영끌족들 멘붕 터졌다. 뭐 창동 아파트 가격이 어쩌고 하면서 지금 거래량 쭉 떨어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대들이 이제 하락 전환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환경 기사인데 여기는 아크로 리오파크 뭐 64억 신고가를 뭐 찍지 않았나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또 반포주공 1단지도 신고가 최근에 또 찍었었잖아요. 뭐 신고가가 나오는 데도 있는데 또 그렇다 해서 강남에 신고가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강남에 급매물들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반된 기사가 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64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냥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집을 샀었을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쭉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항들 뭘까요?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언론이라든지 폭락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들의 주요 논리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을 나눠서 보게 됐을 때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자를 납부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소유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매한가지거든요. 일명 막 언론에서 말하는 영끌족들, 아유 이거 못 버티겠어, 이자 때문에 팔아야 되겠어 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럼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1차원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테일러 준칙이란 게 있어요.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거시경제 파트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각국의 기준금리들이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지를 한번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상관계수가 높은 두 가지가 있더라. 대표적인 게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지금 연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할 것이고, 경기가 과열이에요. 그러면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높이고, 경기가 침체야.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1번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달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애초에 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든가 경기가 과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매수에 있어서는 악재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높다 혹은 경기가 과열이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 가격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일단 가격이 뭐 올라가는 거를 호재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이게 뭐 호재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죠. 상승 요인이 그러면 이거 본 거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공존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센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상승 요인이 더 세다라고 그렇죠.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하락 요인이 알고 보니까 더 세다 그러면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이론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한국은행 설립 목적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맞습니다. 경제학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한국은행의 목표가 이렇기도 하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서 죽은 경제학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간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랑 기준금리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준금리 높이고요, 떨어질 때 떨어뜨리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런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이게 시점에 따라서 어떤 게 선행이냐 후행이냐 차이는 있지만 이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합쳐야죠. 물가 상승률이 높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럼 기준금리가 높아질 때 부동산 가격은 어땠었나? 전장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노무현 전 참여정권인데,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기준금리 가장 낮았을 때가 3.25%, 가장 높았을 때는 5%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무려 7차례나 기준금리를 높였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기준금리 쭉 이렇게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은 쭉 올라갑니다. 빠숑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때 네. 당시에 네. 빠숑님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들을 보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막 버블 세븐이다, 강남 불패다 이런 얘기 떠들 때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 잡힐 거다라는 기사 본 적 있으셨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길래 지금은 뭐 영끌족들 얘기하고 이러냐.
오히려 금리랑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사실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게 아니야. 근데 통계는 왜 이러지? 이거 뭐 표본을 잘못 잡은 거 아니야? 경제학이 먼저 발전했었던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도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 때 부동산 가격 상승률, 그리고 미국이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오히려 이렇게 보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대단히 밀접하게 보이는 거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화가 나죠. 말도 안 돼.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는 또 왜 떨어지는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2.5%잖아요. 네. 근데 전장에 가장 낮았었던 기준금리가 3.25%였고 높았을 땐 5%였었어요. 아무리 지금 3%에서 4%대 기준금리가 간다 하더라도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보다도 기준금리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 당시 왜 투자를 했느냐? 금리보다도 그 이상, 우리 레버리지라고 이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받는 대출 금리보다도 수익이 더 크게 보이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그때 금리랑 지금 금리랑은 다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와우. 80년대 금리 표래요. 인터넷 검색하면 막 떠돌아다니는 자료인데 우리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 야, 참 이게 이런 적이 있었구나. 그렇죠? 예금과 적금 차이를 많이들 알 겁니다. 적금은 이제 다달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거고 예금은 목돈을 납입하는 거죠. 현수막에 막 6% 적혀 있는 이게 적금 금리다 라고 하면 예금 금리로 따지면 한 3%밖에 안 된다. 라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즉 핵심은 예금 금리가 핵심인 거지 적금 금리가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80년대 금리를 보게 됐을 때 그 예금 금리 이 예금 금리가 1년 만기짜리가 24%예요. 진짜 행복했네 저 때는.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었던 시기네. 그렇죠. 예금 금리가 24%라고 하면 야. 돈을 버는 네. 돈이 막 불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 80년도에 저축해서 돈 번 사람, 저축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부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좀 자산을 불리긴 했었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이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이제 부를 불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부자들을 보게 되었었을 때 부자가 어떻게 됐나요? 저 운이 좋았었어요. 그냥 예금만 했더니 돈이 불어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부자들 보게 되면 뭐 단순히 저축만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있었다라고 말하면 전제 조건이 틀린 거죠. 그분들이 이미 목돈이 있었어. 근로소득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적금 들고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함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함정은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왜 저축해서 돈 번 사람들이 없었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24% 예금 금리면 뭐예요? 대출 금리는 몇 %라는 거겠어요? 예금 금리를 대출 금리는 거의 사채보다 높겠네 지금. 사채를 써서 그거 어떻게 사업을 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80년대는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뭐 3조 호황이다, 뭐 아시아 4마리의 용이다. 80년대가 대한민국 최대 호황 성장기였었어요. 네네.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었고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대출 받아서 미친 대출 이자를 받고서도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되면 그나마 이 예적금이라도 들어놓은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대항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내가 예적금도 안 들어놨었어. 수시취금식 통장이었어. 네. 답이 안 나오는 건 거죠. 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딱히 번 것 같지도 않아. 왜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R과 I를 구분하는 건데 이 R이 실질금리인 거고 I가 명목금리입니다. 그러면 파이가 뭐냐?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을
즉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명목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몇 퍼센트대예요? 6%대죠. 그러면 지금 실질금리는 몇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명목금리를 우리가 대출금리로 갖다가 봐가지고 뭐 4%에서 5%로 보든 실질금리는 지금 몇이지? 근데 여기서 역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적금이든 예금이든 저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축하는 사람들. 예금금리가 2%에서 3%대거든요. 지금 1금융권들도 3%대 예금금리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3%의 예금을 했다라고 쳐도 지금 물가 상승률 6%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그냥 3%씩 손해인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목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보는 게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기사들을 보다 보면 재밌는 뉴스 기사들이 나와요. 은행 예금이 사상 최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바로 최근 기사인데 네. 지금 은행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은행에다가 돈이 쏠릴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막 주식도 어려워, 비트코인도 어려워, 부동산도 막 혼란스러워 이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수시 입출금 해서 이자가 거의 안 붙는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도 막 거의 한 31조 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완전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난 예금을 가입해야겠어 라고 하면 그냥 예금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냥 수시지금식 통장은 왜 또 늘어나지? 그런 사람들은 예적금도 선택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스스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을 제외한 전체 금융재산 중에서 예적금에 대한 비율이 30%가 넘어가는 것 같은지 안 넘어갈 것 같은지 빠숑님은 넘어가시나요? 전체 금융재산 중에서. 통장을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네. 예전보다는 비율이 너무 높아지긴 한 것 같아요. 현찰에 대한 비중이. 그래도 뭐 한 30%까지는 되시는지요? 저는 어차피 뭐 마이너스에서 부동산이 더 컸었으니까 다 대출을 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근데 어차피 이거 따줄 수 있는 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예전보다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네. 30-40%는 아니죠 그래도. 예. 그렇죠.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30% 넘어가는 사람이 제가 손에 꼽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워낙 부동산 자산이 크죠. 워낙 크죠. 그런데 10%는 넘어가냐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고 예적금이 있긴 있어요 라고 하면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대부분은 수시입출금식 통장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수시입출금식 통장은 금리가 0.1%예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뭐 없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다 노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심지어 저기서 0.24% 뗀다? 그렇죠. 우리 여기 벼룩의 간을 떼먹는다고 이자소득세까지도 또 떼먹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없어 거기는. 예.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5.4%가 이자소득세로 또 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떼죠.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게 일명 뭐 파킹 통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시입출금식 통장인데 맞아요. 금리를 조금 높게 해준다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 여기 나오죠. 뭐 수시입출금식 통장들 보게 되면 뭐 0.1%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뭐 하다운의 뭐 저축은행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토스가 2%다라고 하면 우리 토스에다가 몇 억 넣어놓고 뭐 그래야 되나요? 뭐 아니, 이제 토스도 저희 직원들 가입했는데 그게 1억 원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또 이 한도가 또 있는 1억 원 넘어가면 또 그 이자를 안 주고 그래서 또 이게 또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해야 돼. 1억 해놓은 것도 1억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이것도 저도 몰랐는데 이게 무제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좀 재미가 있죠. 남들보다 이자가 높으니까. 근데 어차피 현찰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통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뭐 설령 조건이 없다 해서 막 메인 은행이 예를 들어 국민은행인데 몇십억 그냥 옮겨놓고 뭐 이럴 사람들도 없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뭐 귀찮으니까 모르겠어요. 또 옮길 사람 옮길 수도 있는데 사실 막상 예금도 들기가 쉽지 않은 거가 요즘 예금금리 3%대 나온다라고 했었지만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지금 대출금리가 4.5에서 5라고 했는데 무서운 건 변동금리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막 6%, 7%, 8% 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예금금리는 고정금리예요.
3%야. 그래. 팩트체크를 해주셨네. 기준은 이렇게 올라가면 4%대 예금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실제로 1%대에서 예금 금리 가입했었던 분들이 깨서 막 옮겨가고 그러잖아요. 돈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동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통화량을 봐야 되는데 통화량이 그냥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가 2000년대랑 지금 현재 가격대들 보게 되면 그냥 400% 넘게 올라갔어요. 네. 그냥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렵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현금을 10억 들고 있는데 10억 큰 돈이죠. 지금도 부자의 기준을 현찰을 10억 들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자산 빼고 순수하게 현찰성 자산만.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게 있죠. 뭐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10억이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10억 들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상담 오는 분들 중에서 자산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참 애매한 거죠. 이게 10억이 지금 부동산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10억으로 살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일단 한남 뉴타운 못 사요. 그렇죠, 그렇죠.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10억이면 충분히 샀는데, 네. 뭐 재건축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10년 전에 10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건물도 샀죠. 건물. 그렇죠. 꼬마 네. 빌딩 사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3년 전, 4년 전, 5년 전만 비교해도 이 10억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까 80년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80년대 같은 경우도 단순히 저축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당시 통화량 늘어나는 거, 경제 성장률 고려했었을 때 그 돈으로 갖다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재밌는 거는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한 5억을 빌려도 지금 현재 가치에서 5억을 빌려서 나중에 상환할 때는 네. 그 미래 가치에서 5억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닌 게, 문제는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23년도 정부 예산이 떴거든요. 보면 전년보다 31조가 더 넘게 나왔어요. 항상 역대 최대를 갱신하고 있는 건데, 국가 예산들이 쫙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 정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튼 역대 최고인 거는 똑같은데도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이 상승률 봐봐, 상승률 장난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는 적게 올렸어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해요. 전년도랑 예산이 똑같이 동결한 것도 아니고 긴축해서 더 줄인 것도 아니에요. 더 올렸는데 이거를 상승률이 조금 덜 올렸어요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게 과연 이게 안 올린 거냐 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통화량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도 아마 제 기억나는 게 1전 35조 추경도 역대급이었다. 본 적이 없었던 추경이다라고 했는데, 이 2022년도 2차 추경 62조는 현 정권 들어서 한 거거든요. 다를 게 없다. 정권의 최대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간에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할 거고 돈은 더 쓰려고 하지.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높아지는 정부 예산. 이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까? 결국은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증세가 있겠죠. 근데 증세는 솔직히 어려워요. 조세정을 받기가 쉽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증세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채권 발행을 하는 거죠. 이제 국채 발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비판받기 쉽습니다. 왜냐? 채권이라는 것도 어떻게 따지면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증세예요. 연금 같은 경우 지금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뭐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얘기하죠. 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연금이 고갈돼도 세금으로 채우겠다는 얘기는 결국 저희 아들 그쵸. 돈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월급 타면은 반을 아마 연금으로 낼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사기가 오겠죠. 예. 근데 맨 마지막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냥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 증가. 네. 사실 가장 건들면 안 되는 건데 이 통화량 건드는 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선택지죠. 통화량을 늘어나면 보여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스리슬쩍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 통화량 하락은 공평하게
하지만 불평등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돈을 찍어냈어요. 그럼 통화량이 예를 들어 10%가 하락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이 하락할 거고요. 전 재산이 1억인 사람은 1,000만 원이 하락할 거고요. 10억이에요. 그러면 1억이 사라지겠죠. 이거예요. 서민들도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괜히 진위 개수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월급이 다 식료품 가격으로 다 날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대로 화폐 가치를 어떻게 지키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64억을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현금 박치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수익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64억에 사고 취득세도 몇 억씩 내고 이게 뭐 10억 올라간 데서 수익률이 맞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화폐 가치만 지키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그냥 가장 쉬운 선택지. 우리가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고 신고가들을 막 찍는 단지들이 나타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와중에도 이걸 샀을 때 왜 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또 비판할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댓글 예상되고 채팅창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김재경 소장 거시경제를 봐라. 네. 야, 너 맨날 뭐 국내 요인 가지고만 그러냐.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는데 2022년도 5월달 기사거든요. 네. 왜 5월달 기사 가져왔느냐? 빅스텝이니 뭐니 하면서 막 올릴 때 이때 처음 나온 용어가 이제 양적 긴축이 나왔습니다. QE가 있고 QT가 있어요. QE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퀀티테이티브 이징 해서 양적 완화하고 QT는 이게 타이틀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막 이렇게 쏟아내다가 이제 긴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김 소장 너가 틀렸어. 뭐 국내 요인만 가지고 그러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가 그렇게 우려하는 긴축을 하고 있어. 연준이 기준금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대차 대조표 축소도 한대요. 하면서 이제 발표도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채권이랑 MBS를 475억 달러 규모를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흘러보낼 거다. 950억 달러까지 높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9월달 뉴스 기사인데 아까 봤었던 숫자 나옵니다. 950억 달러씩 채권을 갖다가 흘러보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야, 네. 950억도 아니고 950억 달러래.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950억 달러가 1번, 그리고 만기가 도래오는 채권을 시장에 흘러보낼 거다가 2번이에요. 이거 조금 이따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연준에서 얼마나 통화량이 풀렸냐? 약 9조 달러입니다. 9조가 아니라 9조 달러. 그죠. 우리 뭐 지금 환율 미쳤잖아요. 그럼 네. 곱하기 그냥 1,400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아까 얼마씩 시장에 흘려보낸다 했죠? 950억. 네. 뭐 그냥 1,000억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9조 달러에서 이거 1,000억씩 빼면 어떻게 빠질까요? 이렇게 빠지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긴축은 쫙 이렇게 올렸으면 쫙 떨어뜨려야지 그냥 시장에 충격이 팍팍 올 텐데 이게 아니라 아주 완만하게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가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뭐 QE1, QE2, QE3 이렇게 해서 나오다가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처음 언급도 하고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는 시점은 언제였나요? 쫙 횡보하다가 천천히 빠지죠. 즉 우리가 이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긴축을 할 때 1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MBS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제 연준에서 막 사모아가지고 시장에 강제로 유동성을 흘려보냈던 거를 흡수하려고 했었을 때 채권을 강제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막 팔아치워요. 그래서 막 아까 얘기했던 막 이렇게 떨어져요. 채권을. 그렇게 적극적 매각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왔었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 왔었던 거고 실제로 연준 뉴스 기사를 보게 돼도 2번으로 얘기하지 1번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리를 막 올리는데 이걸 이렇게 줄여도 양쪽 하나 전이에요. 그러면 사실 완전히 돌아 올려면 이걸 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전문가조차도 그냥 채권을 막 적극적으로 팔아치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미국이 왜 금리를 높이냐?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러면 진짜 시장에 충격이 갈 정도로 할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미국 경기 박살나고 세계가 대공황이 또 오고 이럴 정도로 과연 막 이렇게 쫙 낮출 것이냐? 뭐 그거는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 속출하고 뭐 급매물 나와 있는 지역들 많거든요. 지금 뭐 네. 잠실도 급매물이 나온다 뭐다 이러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야? 저는 이거를 금리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쭉 길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뭐 때문이냐? 심리 때문이다. 소비자 동향지수라고도 하거든요. 네. 주택가격 전망 CSA. 이제 한국은행 통계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매월 발표를 합니다. 네. CSI라는 거는 뭐냐? 긍정응답, 즉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면 100 이상인 거고 부정응답이 많으면 100 이하인 거죠. 그러면 봤을 때 지금 100을 깨고 쫙 떨어지죠.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박살 난 거죠. 살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사면 안 될 거야, 떨어질 거야 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사니까. 금리 인상이 전혀 영향이 없었냐? 심리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면 맞는 건데 경제학적으로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라고 하면 틀린 거다. 일단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터졌을 때 거래가 확 안 돼버리면서 급매물 속출하고 그랬었죠. 네. 심리 팍 꺾였었죠. 아, 그때 원벨리 샀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때 원벨리 샀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네네. 불삼 대책이 있었었죠. 네네. 그때 심리 막 이제 폭등하다 쫙 꺾이면서 이때는 꺾이는 정도가 100 이하로 쫙 떨어지고 이게 되게 길게 갔었거든요. 2019년도 심했었죠. 공급 폭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떨어진다 이랬었었죠. 아, 이때 압구정 현대를 샀었어야 되네. 네, 아무튼 예. 아무튼 네. 19년도에는 12, 16 대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리 쫙 떨어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또 떨어지고 집값 떨어졌었죠. 네네. 우리가 되돌아서 보면 뭐 특별한 뭐 거시경제 지표가 바뀌어서 뭐가 달라져서 이게 아니라 심리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됐고 거래가 안 돼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심리가 꺾이니까 수요가 빠진 거고 수요가 바뀌어 버리니까 거래가 주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팔려고 하지만 안 팔려요. 근데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 중과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자금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안 팔려. 가격을 낮추지 않아요. 안 팔리는.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는 게 지금 현황인 것이고 거래량이 비정상적인 거래량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1000대를 찍기 시작하더니 지금 거의 1000, 2000, 1000 거래량이 역대 최저예요. 그렇게 안 좋았었던 서프라임 모기 사태 터지고서도 막 거래량들 보면 제가 굵은 표시해 놓은 게 각 연도별로 가장 낮았을 때거든요. 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도 가장 낮았을 때가 이런 수치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냥 어차피 이사 수요라든지 필요한 정상적인 거래량은 존재하는데 지금 거래량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즉 심리가 위축돼 있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파는 건데 공급이 늘면 팔겠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늘면 거래량은 사실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딱 거래량 감소라는 게 수요만 위축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제학 이론을 떠나서도 통계를 쭉 봤었을 때 금리 때문에 집값이 변동한다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변하는 건 뭐냐? 심리가 바뀌었다. 심리가 쫙 꺼졌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럼 이제 다른 요인들. 서울 수도권은 공급량이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 오히려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어떤 걸까요? 영끌하기 어려워졌다.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시대다. 이런 거는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거나 사기보다는 옥석을 가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개개인 레벨에서 부동산은 대출을 10억씩 받고 싶어도 10억이 안 나와요. 이미 LTV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오는 건데
대출 이자를 막 100만 원 내다 200만 원 내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거랑 기업 레벨에서 거기 막 대출을 막 몇십억, 몇천억 이런 단위로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워지고 지금 막 건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급이 더 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또 오는 거고 길게 봤었을 때 그럼 이런 금리 인상의 여파가 과연 공급에는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라고 하면 공급은 오히려 더 쇼크가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부동산에 대한 희소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내가 공급하기 좋은 지역들 외곽 지역들 이런 게 아니라 난 서울, 인서울의 중심 지역들 신축 아파트를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쇼크들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가 기회로. 시장이 꺾이려고 하면 이거예요. IMF, 금융위기 이렇게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느냐?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연준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과연 미국이 쫙 떨어뜨릴 거냐? 뭐 그냥 채권을 막 시장에 투하를 할 것이냐? 시중의 유동성을 확 흡수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면 과연 그렇게 할까? 인플레이션이 작기 위해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의 어떤 요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금리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2부의 예고로서 그것은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부가 메인이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